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주식 이야기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300선을 이탈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수닥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시장이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계좌 현황은 어떤가요? 아직도 이 시장 흐름에 난 흐름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 2부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노란톡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방송을 2배, 3배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 두 커플이죠. 오늘 화요일장을 이야기를 해주실 정재훈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즐거운 화요일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들 날이 좀 더워지고 소나기가 오늘은 또 갑자기 서울 진역에 내리더라고요. 다들 소나기 오늘 오는 거 보셨어요? 네, 아주 국지적으로 네.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일찍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도에서부터는 또 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지역도 있고 한데 정재훈 전문가님 오늘 비 오는 거 보셨어요? 비 맞고 왔어요. 아니 왜 또 비를 딱 맞았어요. 왜 또 그냥 내리는 비를 다 맞고 계셨어요? 우산을 안 갖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장마가 시작된 만큼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시고 우리 정재훈 위원님처럼 비 맞지 마시고 우산을 좀 잘 챙겨 다니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시장 이야기로 좀 자세하게 넘어가 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뭐 지수는 사실 강하니까 나는 내 계좌는 뭐 아직도 견고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 흐름 따라서 내 계좌도 들쑥날쑥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전문가님들께서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주식 뇌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키워드일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투자의 정석 이렇게 적어주셨고 게임,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어닝 시즌과 코스닥 1000이라고 오늘 시장을 두 분께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써주신 키워드를 이번 주부터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네요. 네, 원래는 각각 키워드를 받았었잖아요. 머리가 얼굴이 하나네. 네, 이제 전문가님들이 요일에 나오는 전문가님들끼리 동기화가 잘 되다 보니까 하나로 좀 합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3,300이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5일선 터치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하고요. 코스닥도 뭐 1000스닥 뭐 시작이 된 지 한참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만 봤을 때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시장은 계륵 같은 장이에요. 계륵. 뭐 의화내빈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거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뭐 당연한 게 시장이 주도주가 없어서 그래요. 주도주가 없이 순환만 빠른데 그런데 시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포모라고 하죠. 포모.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내 계좌만 힘든 거 아니야? 네.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갖기 딱 좋은 장이 요즘 장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걸 뭐 위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심한 위로를.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건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런 시장은 자기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휘둘리다 보면 이런 시장에서 많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노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마음은 급하고 뭔지 모르지만 빨리 수익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은 잘 안 나고. 네. 그런데 이제 돌아보시면 올해 1월 12일 날 피크 딱 찍고 나서 계속 이런 형태로 시장이 가죠. 네. 그런데 순서 기다리면 다 줬어요. 소위 얘기해서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도 시세를 줬고, 기술 영역에 있는 주식도 시세를 줬고, 소비 영역도 시세를 줬고, 뭐 엔터 이쪽도 다 줬고, 다 시세를 줬는데 문제는 이제 기다렸으면 포트를 제가 매일 얘기하는 바벨 전략을 했으면 네. 내 순서 따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왔으면 시장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시장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익이 이제 계좌내에 있을 텐데 계속 쫓아다니면은 이거 타이밍이 맞추기가 어려운 게 네. 시세 연속이 잘 없었죠. 그래서 가는 듯 하다 꺾이고 가는 듯 딴 데 가고 이거를 쫓아다니지 못했으면은 이 짧게 손절친 게 쌓여서 제법 큰 손실이 쌓였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역주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역주행한 금액이 제법 커요. 네. 그 인버스. 네. 나는 여기가 고점인 것 같아. 시장 좀 빠지지 않을까 이쯤 되면. 이렇게 네. 올랐는데 뭐 이런 그 느낌으로 이제 그 고점에 대한 이제 매도 배팅. 뭐 지금도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시장은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몇 가지 기본이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네. 지금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중에 박스 횡보하다가 이제 박스를 뚫어서 조금 머리 든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8연양을 얘기했죠. 월봉으로 맞습니다. 8개월 연속 양봉이 기록이다. 직전에 한 번 있었어요. 네. 만약에 7월 달도 양봉을 만들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근데 시장은 대체적으로 확률이 되게 지배한다. 네. 확률적으로 7월 달은 음봉을 그릴 확률도 좀 염두에 두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슈가 끊이졌는데 이제 FMC 금리 이슈가 지나면 좀 잠잠할까 했는데 7월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있어요. 네. 제법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타협 안 될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표에 안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달이 바뀌고 중순쯤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이게 압박을 줄 확률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쉬어간들 어떠리 라는 마음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모두에 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시장에 네. 오늘 뭐 조정은 조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매일 뭐 이렇게 하다 또 오르고 이렇게 하다 또 오르고 이런 식인데 네. 주춤이 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만큼은 이상하게 올라가면 편안해 보이고 네. 떨어지면 이상하죠? 올라가면 불편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지는데 네. 비싸지는 가격에 환호하는 유일한 상품 주식. 이 심리를 한번 잘 컨트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8연양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게 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단기 고점에 부담을 느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렸지만 뭐 흔들렸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오늘 뭐 계속해서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좀 피로감으로 해소하면 될 것 같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 흐름에 좀 몸을 맡기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현금을 같아요. 좀 갖고 있으면 편해요. 현금 비중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우리는 지금 한 주식 80% 권장해요. 주식 80%, 그럼 20%는 현금은 한 20%. 현금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조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약간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처럼 또 하방으로 살짝 움직이면 또 그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100을 갖고 있으면요. 네. 5일선 무너지고 11선 무너지면 사야 되는데 팔 확률이 많아요.
그러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100% 갖고 먹는 확률이나 네. 여기서 80 갖고 있어서 올라가면 이걸로 먹고 떨어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이 확률이랑 어떤 게 높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는 위치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딱 지금 시기에 맞는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재훈 의원님 왜 옆에서 이렇게 그윽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는 거예요? 10분 동감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정재훈 전문가님은 이 시장에서 현금 한 20% 정도 가지고 나머지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계실 건가요? 순도 99.9%입니다. 아, 주식으로만? 네. 아, 굉장히 100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뭐 거의 100이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을 100% 사실 전 10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전문가님 혼내주세요, 전문가. 아닙니다. 전략은 본인이 종목에 자신 있어. 그러면 뭐 그냥 고가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전략은 네. 경험에 따라 다 틀려요. 아, 경험이 많은 우리 정재훈 전문가.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 의원께서는 네. 이제 확실하게 종목 전략이나 그거에 대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뷰가 보이면은 네. 명확하면은 안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펀드를 팔 때 네. 투자신탁에서 네. 그때 100%짜리는 아주 공격형.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한 그 준공격형이 80%, 보수형은 60% 이하. 그다음에 아주 겁 많은 사람은 30% 이랬어요. 아, 그래요? 난 변동성 싫다. 근데 주식 주식을 비중이? 안 할 수는 없다. 그럼 주식 30%만 넣어. 어. 여기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자산 배분 전략인데 네. 이것도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요새 1%대 금리로 채권과 주식을 이제 얼터너티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항상 50% 베이스에서 깔면 돼요. 네, 50%의 베이스, 50% 이하로 놓는 자체가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베이스 이 전략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 경험상 네. 이러이러한 위치에서는 한 좀 80% 이 정도가 정도가. 좋겠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시기에 그럼 난 주식을 몇 % 정도 내 성격상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좀 스스로 또 판단할 수 있으셔야 근데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네, 이게- 뭐든지 그냥 물려도 사는 게 좋겠다. 무조건 몰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신용도 내 거야. 그러니까 주니까 이게 공짜 네. 같단 말이죠. 신용을 써본 사람이 왜 쓰느냐면 예. 신용을 안 쓰면은 허전해. 주수가 비잖아. 만주 그런가요? 살 수 있는데 저는 4천 주만 굉장히 갖고 있어. 소극형인가 봐요. 소극적인 투자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투자는 습관인 게 습관을 풀 신용을 쓰면은요 잔고가 항상 풀 신용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찔리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아니면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내 시간이 오는데 레버리지를 쓰면은 그 기회를 뺏어가요. 왜냐면 못 기다려. 그렇죠. 작년 3월 달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다 아웃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되니까 그 다음에 5배 상승을 다 구경만 했어. 그리고 이 게임장을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하면은 크게 실패를 안 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뭘 성공하겠다는 생각보다 실패 안 하는 거, 실패를 자꾸 줄이면은 나중에 성공만 남아요. 네. 그래서 내 계좌가 어느 날 쭉 올라가는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정말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고 네. 왜 자꾸 주식시장을 카지노 게임처럼 빙고 맞았어 날라갔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매일 급등주 찾는 심리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절대 수익을 추구할 거야. 시장 조정 관계없어. 왜?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고 그럼요. 상한가 종목 있고. 난 그거 찾을 거야. 그렇게 해낼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땡기잖아요. 빙고. 내가 맞췄어.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 잘 못해요. 확률적으로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오래 남지 못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게 자산 관리이고 네. 주식은 그 경마나 경륜이 아니고 맞습니다. 합리적인 나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정말 좋은 도구예요. 주식 시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복리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네. 그 근처도 못 가보고 매일 이거 땡기면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사라지는 돈이. 그렇죠.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손실 나면은 말도 못해요. 맞아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왜?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에서 내 일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혼자 가서 왜 그랬을까? 복귀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복귀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돈 모으면은 또 배팅을 해. 그렇죠. 다음에는 내가 맞추리라 이런 마인드. 또 다음엔 아마 낙전 떨어질 거야. 네. 요거를 좀 참아보세요. 참으시면 알겠습니다. 복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참 소중한 우리 자산인데 그걸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데 그걸 가끔 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적어주셨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라고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걸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중소형주 대 대형주 적어주셨는데 뭐 중소형주랑 대형주 중에 택 1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키워드가 있을까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보면 네.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업종 대표주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고점을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 중형주 섹터하고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차이라든가 뭐 성격의 차이라든가 종목의 차이, 섹터의 차이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최근의 시장을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거래소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군들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새까맣게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정이 꽉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겁나게 샀다는 얘기예요. 겁나게 샀다는 얘기는 이게 악성 매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네. 그러면 잠재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손실권역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메이저들이 사줘갖고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기가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시정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더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성 매물이 다 소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시장은 뚜렷하게 이게 주도주, 뭐 주도 업종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면서 견인해 줄 그런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슈라든가 테마성의 흐름들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업종을 좀 불문하고 중형주 섹터 중에서도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슈를 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지수를 좀 잠깐 보면 지수를 보게 되면 요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수로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업종을 보고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고 그다음에 요거는 중형주 지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형주예요. 소형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탄력도 면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중형주 지수 그리고 소형주 지수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그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주가 징그럽게 안 움직여요. 이거 다 쳐버리고 중소형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대형주를 좀 더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포지션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나는 단기적으로 대형주를 들어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옮기는 게 맞아요. 옮겨서 좀 비중을 조절을 해서 중형주 쪽이나 소형주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나는 이거 투자 관점으로 봤어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좀 더 버티는 그런 구간? 그렇게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중형주와 소형주가 좀 유리한 구간들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당분간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하단 자막에 보니까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락장에 대비하는 뭐 이렇게 하단 자막에 있더라고요.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조정장. 네, 조정장.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들의 현금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해야 되지 이게 하락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분이. 대형주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지만 예. 대형주 못지않게 중소형주도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좋을 만한 업종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네. 단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징그럽게 못 올라가요. 근데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10조대 후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컨센은. 근데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걸 보니까 11조대 중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버텨주거나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네. 원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원체 무겁기 때문에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 올릴 바에는 차라리 중형주나 소형주 실적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베팅을 해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뭐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로 계속 쏠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형주나 소형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제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겠죠. 그 사이에 이제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은 조정을 받더라도 종목장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고 네.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밀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밀리거나 모레 밀렸을 때 그럴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수는 쉽게 죽을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죽을 것 같았으면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가 슬슬 꺾여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거 봤을 때는 좀 더 이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은 종목장이 더 이어질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2분기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탄력이 좋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왜 또 중소형주 대 대형주 이야기가 또 이슈가 됐냐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꽤나 무거운 종목들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이 투영된 것 같긴 해요. 카카오 좀 급락하니까 막 담는 모습 보여줬고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라고도 하고 대형주가 내릴 때마다 사고 싶은 심리는 알겠는데 지금 종목별 장세에서는 좀 중소형주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주신 거죠, 위원님? 그 부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신데 네네. 오늘도 이제 오후 방송을 하기 전에 예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카카오 조정받으면 사도 될까요? 이걸 단적으로 물어봤어요. 인사예요, 요즘. 네. 카카오 갖고 있니? 카카오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올라갈 것 같아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빚내서 사야지.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빚내서 사시라고. 대출받아서 다 사시라고. 근데 혹시 다른 종목 뭐 있냐 뭐냐 물었더니 뭐 다른 종목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의 뭐 한 30% 손실 중이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는 저희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원금을 다 뺐어요. 오. 원금 회수는 다 했거든요. 예예.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조금 시간을 뒤로 가서 보면 작년 연말, 연초 삼성전자, LG, 현대 이쪽이 뭔가 이슈를 타면서 다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전부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뭐 애플카 이슈니 무슨 이슈니 하면서 다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 올라가는 종목군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처럼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거 말고도 올라갈 종목 많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이 올라갈 거냐 뭐 물어보시면 뭐 네, 이 뭐 프로그램, 노란통 네, 이 들어보시죠. 프로그램 계속 보시면 돼요. 매일 두 종목씩 나오잖아요. 월요일부터 맞아요. 목요일까지 두 종목씩 꼬박꼬박 나와요. 맞아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2부에 또 오늘 두 위원님께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서 준 종목에 수익이 나지 않나요? 그럼요.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뭐 손실이 너무 나서 뭐 갖고 가지 못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카카오 첨언 드리면 제가 예, 방송에 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셨죠.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요, 꼭 한번 정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네. 옷 살 때 보듯이. 네. 카카오는 지금 70조짜리예요. 예. 70조. 그러면 카카오가 70조가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게 10조였거든요. 10조. 네. 예,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10조 때 제가 이제 한번 싸 보이고 이제 좀 뭔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사보세요 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10조에서 20조 사이. 지금 70조면은 주식은 항상 여기서 돈 잘 번다며 그럼 얼마 더 올라갈까? 그래서 거기서 한 100% 정도가 보여야 사는 거예요. 그게 가든지 안 가든지. 예. 그럼 카카오를 지금 산다는 건 140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40조를 카카오가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카카오가 140조의 몸값을 받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도 그에 합당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돈을 얼마 벌고 현재 그동안 번 돈이 얼마고 성장성은 얼마, 네, 그리고 투자 얼마고 해외에서 이런 놈은 얼마를 벌고 이런 거. 예. 그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100%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놈은 없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더 좋은.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EPS 곱하기 심리라고.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심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딱 웃돈 주고 사요. 네. 웃돈 주고. 비싸게. 예. 예. 근데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 이 웃돈이 다 빠지고 그냥 악성 매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밴드가 같은 주식인데 네. 이 심리에 따라서 반토막이 나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주식은 언제나 기본은 EPS고 여기에 네. 시장 참여자의 심리.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가 너무 뜨거워 보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비싼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비싸고 네. 왜 좋은 기업인데 아주 싸늘한 데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걸 봐야 되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네. 그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이 늘 이제 주유소든 저랑 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비유해 주신 게 그 정류소였죠. 달리는 말에 정류장. 네, 정류장, 맞아, 정류소란다. 정류장에 그 시속 말은 100km로. 정미소예요? 정미소? 아니, 정류장이든 정류소든 일단 거기서 타는 거예요. 네, 잠깐 멈췄을 때 타면 되는데 시속 100km 막 달릴 때도 200km로 다닐 때. 꼭 저 차 타야겠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카카오 예시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0km 달리다가 80km 줄면 네. 내가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20km는 못 탔는데 네. 70에는 타는 거지. 좀 있으면 멈추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예시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카카오도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욕심껏 좀 보고 싶은 키워드가 게임입니다. 게임. 사실 네 게임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또 게임주 한참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시다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파노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게임주 못 갈 거다. 파노라기보다도 네. 게임 산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공부를 네. 제대로 안 하면. 네. 게임 산업은 그 4차 산업의 이제 총합니다. 이게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은 개발해서 이제 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온통 온라인 세상이고 온라인에서 전부 다 시간 보낼 걸 찾는데 게임만 한 게 없습니다. 게이밍도 메타버스 공부하더라고요. 시대에도 그 천명이 당연히 드는 거고 네.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음악도 들어가죠. 뭐 여기에 스타 모델도 들어가죠. 스토리가 있어요. 네. 게임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동서양이 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국내로 보면은 이제 PC 게임으로 출발을 해서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2010년 이후에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데 지금은 모바일 게임이 더 크죠. 시장 규모가 국내가 한 연간으로 한 6조 한 7천억 듭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5배 정도 더 커요. 일본이 한 3배 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88조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 구조가 예전에는 정착되기 전에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캐주얼 게임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 게임 시장이 대작으로 다 이제 재편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와 업력이 있는 IP를 갖고 있는 IP라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인데 이게 있는 회사들만이 대작을 선점해서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유저가 그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이 있으니까 네. 기꺼이 과금을 하면서 이제 게임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RPG 모바일 게임, MMORPG라 해서 역할 다중 게임으로 진화를 해요. 이게 대체적으로 뭐 하면 최종적으로는 공성전이라 해서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성을 공략하는 네. 그런 포인트를 얻고 장비도 얻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아이템을 뽑기 게임을 하는데 이게 확률형 뽑기 게임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오픈도 안 하고 확률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유저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 뽑기가 나와서 돈을 냈는데 너무 열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자 해서 방통위에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뽑기 게임을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러면 이제 게임이 수익 모델이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요새 NC소프트가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네. NC소프트의 한번 차트를 보시면 뭐 월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없습니다. 계속 상승해요.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매출 성장, 이익 성장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를 쭉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갑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해요.
그런데 이번에 분기단에 보면은 분기이익을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봐요. 3월 달에 매출이 갑자기 5,100억에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 500억, 당기순이익이 800억.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항상 38%대 나오던 게임이 11%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체적으로 MMORPG 위주의 게임이 넷마블이 그렇게 하고 있고 웹젠이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좀 규제를 그동안에 아주 수익의 주된 카테고리였던 게 흔들리는 이게 이제 사업 기반이 원천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이런 건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펄 어비스가 이제 중국의 판호를 세 번째로 네. 받았어요.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호재입니다. 말하자면 시장은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5배 시장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카피해서 자기들 나라에 그냥 다 써. 그냥 다 씁니다. 잠시 후에 발표되는 크래프톤이 이제 IPO를 하는데 크래프톤이 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아주 그 유명 게임인데 네. 그동안 매출 구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IPO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밸류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게임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은 좀 중간 정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법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네. 그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게임사들 중에서도 이제 유저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새로운 과금 형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기존에 오래 했던 또 유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쌓아놨는데 그럼 이건 뭐지? 뭐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분석해 보면. 그런데 이번에 펄 어비스가 중국 진출하는 건 시장의 확장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 2월 달에 컴투스의 100년 전쟁을 판호를 내줬는데 중간에 마이너 하나 내주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대작을 또 내줬는데 판호 신청을 지금 다 해놨어요. 3, 4년 전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또 다른 모멘텀이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는 좀 어려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분석하다 보면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분석할 때 지금 이 국면에선 호재가 우월하다 싶으면 매수. 지금 이 국면에선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 그러면 보류.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게임 산업은 지금 굉장히 과도기예요.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이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게임주에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 뇌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 시청자분들 뇌구조가 또 준비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는 어떤 키워드로 꽉 차 있는지 볼까요? 네, 5G를 넘어서 6G라고 하나요? 6G, 그리고 의류, 친환경, 인프라, 메타버스. 역시나 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다 나눠보면 좋겠지만 6G 눈에 띄네요. 5G도 아직 제대로 또 구축이 안 돼서 5G에 투자하신 분들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뭐 6G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 뭐 이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5G에 대해서도 아직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죠? 화내지 마시고요. 제대로 아는 거를 가지고서 이 발음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6G. 네. 네, 어렵죠. 발음 어려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5G도 제대로 안 되는 게 6G예요. 4G에서 네. 5G로 넘어갈 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근데 5G 제대로 승질나네 또. 이 5G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네. LTE보다 느려요. 5G가. 통신사 돈 벌어먹는 건데 어찌됐든.
5G가 아직까지 다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미래를 보면서 6G 정말 좋죠. 나 10년 동안 투자할 거야. 땡큐예요. 길게 투자를 하시겠다면. 네. 근데 5G 뭐 빠졌다고 해서 그거 힘들어 하시는데 벌써부터 뭐 6G일까? 그냥 5G 보세요. 예. 그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에도 잘 안 붙지만 벌써 6G라 그래가지고 저만 빼고 시간이 흘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G 자체도 지금 뭐 구축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키워드가 우리 시청자분의 뇌구조에 있다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5G도 안 터져서 화를 내는 우리 정재훈 의원님 모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뇌구조 더 혼나기 전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애프터스탁에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볼까요? 네, ISC 반가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시가 나왔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ISC 관련된 공시 저도 함께 열어두고 다트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수 계약 체결 뭐 이런 이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공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잘 해석해야죠. 제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정공시예요, 정정공시. 네, 이름 석자 말고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최대 주주가 예, 그냥 쉽게 말하면 팔아 넘겼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팔았다. 네,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았다. 지분을 팔았다. 근데 이제 정정 전에는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에서 예, 헬리오스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 외 1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건 일단은 좀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주당가액이 28,736원이에요. 그런 대금으로만 따지면 1,480억, 거의 1,490억을 투자를 한 거겠죠? 근데 주가는 이게 7월 2일 날 이 대금 지급을 하는 날이 7월 2일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가 왜 인수를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했을까? 뭔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더 높게 주당 가격을 인수를 해서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메리트가 있었겠죠.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겠죠. 물론 이 회사 올해 실적도 좋고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씩 나중에 까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난 좋은 공시가 아니에요. 좋은 공시라고 봐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는 전 좋은 공시라 봐요. 왜냐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뭐 1,500억이라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3호 회사,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키워가지고 엑시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차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도 더 부양을 시킬 거고 뭔가 이 회사를 좋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뭐 예로 보면 뭐 카카오라든가 거기에 투자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도 뭐 차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으니까 그럼 그러한 의미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공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에서 자세한 내용은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두 분이 나눠서 준비를 해주셨군요. 아니 우리는 네. 정 의원님 말씀 외에 네. 뭐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근데 넘기셨는데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그 투자자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짧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좀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네. 이제 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상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손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집합 투자자문, 뭐 사모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더니 이거 좀 우리가 경영권을 좀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현금이 좀 빡빡한 사람들한테 야 우리하고 같이 잘해서 좀 디자인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볼까? 뭐 이런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상 물건을 굉장히 꼼꼼히 고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 1,400억이라는 돈을 아까 정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쓸 리는 없고 또 산 가격이 지금 24,000원짜리를 28,000원 넘게 주고 사. 그건 자신이 있다는 거로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럼 다음 주에 올라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틀려요. 내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땡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와닿는데 야, 이 기업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관심은 끌 수 있고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나 집합 투자자들이 인수한 기업을 같이 추적해 나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주가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또 ISC 같은 경우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 포트에 있다가 또 제외가 된 종목이라서 또 과거에 인연도 있고 이런 공시를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또 초보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정정 공시가 나온 것과 더불어서 이야기와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프터스탁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종목은 여기까지긴 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래 알았어. 이게 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종목들이 튀어오르니까 언젠가 내 차례 오겠지 하고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골목 자체, 길목 자체를 별로 잘 못 선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혹시나 이제 내일장에 좀 주목할 업종이라는 걸 큰 배리어에서 전문가님들이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느 쪽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 두 분? 정재훈 전문가님, 내일장 주목하면 좋을 업종? 글쎄요. 네, 어디 쪽? 내일 봐야 알죠. 내일은 태양이 뜨지만 네. 그래도 뜨기 전에 좀 글쎄요. 본다면? 지금 뭐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저는 IT예요. IT 보고 계세요. 네, IT를 말씀을 드리는 게 물려도 IT에 물려 있는 게 저는 속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려도 IT에 물려 있는 게. 왜냐하면 네. 일단 많이 빠졌어요. 5월달 이후로 5월달, 6월달, 이제 6월달 하순, 중순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 주기는 하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서서히 어닝 시즌에 돌입을 슬슬 준비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그래도 성장을 해 나가요. 네.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게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추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더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라면 내년도 전망이 올해보다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오래전부터 겪어왔던 게 있을 거예요.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런 쪽의 산업재 쪽 섹터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대세 하락기를 거쳤던 이유가 역성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올해 실적이 피크를 치고 난 이후에 다시 역성장이 들어간다라면 주가의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거기에다가 4차 산업이라는 뭐 수소든 아니면 풍력이든 이런 쪽에 신규 사업을 붙여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하고 내후년도 성장을 해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간 만큼 쉬어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5G 같은 경우 조정폭이 깊었던 이유는 실적이 예상을 했던 것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밀렸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또는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 뭐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ISC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국내 쪽에 있어도 좋지만 미국 쪽에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는 없어요. 증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물릴 거면 거기에 그냥 콱 물려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IT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장 보면 좋을 업종에 대해서 물려도 그래도 IT가 좋지 않겠냐라고 정재훈 위원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하다 보니까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